예, 계속해서 유치권에 효력하겠습니다. 우리 책 400페이지죠. 자, 유치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건 유치권자라고 하는 사람이, 즉 유치권을 가진 자가 그 유치권을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유치권자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건 유치권의 효력 범위에 들어가는 것들이고, 유치권자가 할 수 없는 것들, 이거는 유치권의 효력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의 효력과 관련돼서는요,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것들이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그냥 유치원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유치원 가면 유치원에는 아이들을 목적으로 하니까 추하게 생긴 우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하게 생긴 우물이 없다, 추금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인도 거절하고 점유만 해야 되고, 목적물의 점유를 뺏기면 그냥 유치권 소멸하는 것이지, 점유를 뺏기고 그 점유를 누가 하든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 즉 추금력은 없다는 겁니다. 또 유치권자는 목적물 점유만 해야지 우선 변제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얘기는 물상대의도 못한다라고 해서 같이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때 물권적 청구권 3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어요. 근데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이상한 게, 뭘 할 수 있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서 점유를 회수하게 되면 그게 또 유치권은 다시 회복되니까, 유치권 자체에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지만 점유권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X표라기보다는 이렇게 세무표 해놓는 거고요. 다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과 관련돼서 인정되지 않는 것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요.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것, 그래요. 그럼 이제 제가 또 좀 뭐 자꾸만 이래서 그렇긴 한데요. 유치원에 가면 경비는 많이 안 든다. 간과하고 볼 정도만 든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건 단순히 암기해서 맞춰내셔야 됩니다. 유치권자에게도 경매권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경매권은 있는데 이 경매는 단순히 환가로만 끝내야지 환가하고 배당에 있어서 우선 배당 요구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 행사 중에도 타인의 물건을 점유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점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들 때 옆집 개가 또는 지나가던 말이 우리 농작물에 피해를 줬다, 뭐 이런 경우에 그 말 농작물값 받을 때까지 그 말 인도 거절하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한다면, 그 말 점유하고 있는 동안 주사, 예방 주사도 맞춰야 되고 잘 먹이고 경주마 같으면 또 훈련도 열심히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비용이 들겠죠. 그 비용은 필요비 아니면 유익비일 텐데, 이 필요비나 유익비도 또 다른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 받았어도 요 돈 가지고 또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간이 변제 충당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간이 변제 충당과 관련돼서는요, 4가지를 또 이렇게 엮어서 내야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또 감정인의 평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 청구하죠.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4가지 요건. 정당한 이유는 뭐냐? 카센터 사장님을 예를 들면 카센터 사장님이 수리한 그 차가 100만 원 정도의 중고차 가격밖에 안 되는데 수리비가 100만 원에 달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 수리비 50만 원 정도에 그동안 유지보수 관리비가 계속 들어서 100만 원 가까이 된다. 그럼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받을 돈이 오히려 차값보다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 차값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는 평가를 거쳐야 되죠.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있어야 되고 이 사항을 법원에 청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채무자 등에게, 소유자 등에게 통지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간이 변제 충당의 요건이죠. 그럼 채무 변제 충당하겠다는 얘기고요. 또 과실 수취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실 취득권이라고 안 그러고 과실 수취권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요, 수취해서 이것도 변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변제 충당하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채무자에게 준 것과 똑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보존을 위한 사용을 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보존을 위한 사용은요, 주택에 무슨 공사를 했다, 주택에 무슨 공사를 했다, 뭐 이런 게 나와. 가옥에 대한 공사를 했다. 즉, 우리 주택을 내부 공사했답니다. 한겨울에 주택 내부 공사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보존에 더 유리해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내부 배관 같은 거 다 얼어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택은 어쨌든 사용하는 것이 보존에도 유리하다. 그래서 보존을 위한 사용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보존을 위한 사용이 아니라 기타 다른 목적의 이득을 얻기 위한 사용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용이익은 과실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되는 겁니다. 이 과실이 생겼는데 과실이 금전으로 생겼으면 바로 변제 충당하면 되겠지만 금전이 아니고 기타 물건 같으면 이건 또 경매도 해야 됩니다. 충당할 때는 원본하고 이자가 있으면 이자 먼저 충당하고 남으면 그거 가지고 원본에 충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유치권의 효력이고요. 이 내용 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여기 물론 설명이 있기는 있지만 핵심 내용 이거 갖고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요, 400페이지.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점유만 하고 인도 거절하는 것이지 사용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유치 방법이다. 임차인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치하는 방법은 목적 부동산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임대인으로부터 못 돌려받았으면 이거 돌려받을 때까지 목적물 인도 거절하고 유치는 할 수 있어요. 그 유치하면서 기존의 목적대로 계속해서 사용했으면 사용이익 상당액은 부당이득이니까 돌려줘야 되지만 사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점유만 하고 있었다. 그러면 사용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인에게 돌려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사용수익하였는가 이 문제인데 이렇게 유치권자의 승인이 없는 경우에 유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유치권자의 승인이 아니고 이거는 목적물의 소유자예요. 소유자. 유치권자가 아니라 유치권자는 현재 목적물 점유하고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목적물의 소유자의 허락이 없으면 유치물을 사용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통서는 유치권자가 종전의 점유 상태를 계속할 수는 있다. 다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 필요비나 유익비를 안 돌려주면 유치권자인 임차인은 목적물을 계속해서 인도 거절하면서 점유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인도 거절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엔 종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용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도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으면 부당이득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용했다. 그럼 그만큼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차임 상당액은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원래 유치권이 성립을 했을 때 원래 유치권자는 목적물 사용 못해요. 채무자 내지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소유자가 맞는 거예요. 원래 유치권자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임대차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해요. 말이 조금 어렵긴 해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임대차에서 유치 방법이라고 얘기했고, 우리 401페이지에 유치권의 주장이다라고 했는데 유치권이고 물건이지 않습니까? 물건이면 대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물건이니까 물건으로서 대세권인 거죠. 대세권이란 얘기는 당연히 목적물 유치하고 있는 동안 누가 권리자라고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 목적물을 맡긴 사람이 아까 제가 친구 차를 타다가 친구 차가 고장이 나서 카센터에 맡겼다. 그럼 맡긴 사람은 차 주인은 아니잖아요. 걔가 채무자죠. 대세권이니까 누구에게도 채무자에게도 당연히 유치권 주장할 수 있지만 목적물의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에 소유자에게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후에 목적물이 선순위 저당권 등에 의해서 경매가 됐다. 경매가 된 경우에도 유치권 소멸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락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물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있다. 얘한테도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유치권 주장하면서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될 거는 유치권을 주장을 한다는 얘기는 인도 거절하면서 계속 점유해서 사용 수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인도 거절하면서 주장만 해야지 채무의 변제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변제 청구는 누구에게만 채무자에게만 변제 청구하는 거지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에게는 변제 청구 못하는 거고 더군다나 경락인에게도 변제 청구는 못하는 겁니다. 목적물 인도 거절하고 점유하면서 나 여기 수리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주장만 해야지 네가 갚아라. 채무는 채무자가 갚는 거지 소유자라고 해서 무조건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대세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양수인 경락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유치권에 있어서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유치물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유치물의 인도를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요. 변제할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목적물을 돌려받으려면 변제하지 않으면 목적물을 돌려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민사소송법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민사소송법에 보면은 거기 우리 민사소송 소성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401페이지에 윗부분에서 세 번째 줄 뒷단에 보면 민사소송법이라고 돼 있죠. 민사소송법이 아니고 민사소송법입니다. 소송법이요. 그리고 그렇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느냐. 뭐 지금 팔려 있는 내용에 넘어가시고요. 유치권 행사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라고 하는데 목적물 인도 청구에 소가 제기가 된 경우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채무자하고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자가 와서 아니 내 물건을 내가 맡긴 것도 아니고 다른 녀석이 갖다 맡겼는데 이 왜 내 물건 나에게 안 돌려주냐라고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그럼 판사가 유치권자에게 목적물 주라고 합니다.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인 유치권자에게 목적물 줘라. 그 대신 원고한테도 너도 돈 줄 거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소송이 제기가 되면요. 소송 제기 안 되면 그냥 유치권 주장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송이 제기가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송이 제기가 되고 피고인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판결을 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판례는 원칙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야 하나 소송 경제 관점에서 채무 변제와 상환으로 인도하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거 빼버리고 이런 말은 빼버리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요. 어차피 돈 줘야만 목적물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적물이 필요한 사람은 그러면 돈 갚고 그리고 유치권자는 돈 받으면 목적물 주고 어차피 소송에도 똑같은 내용을 또 해야 되니까 그냥 서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라. 그러니까 원고 입장에서는 목적물 돌려주라고 판시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니까 판사가 판시해 줬잖아요. 목적물 주라고. 그러니까 원고가 승소한 거예요. 원고가 승소했는데 완전히 승소한 게 아니라 일부 승소한 거죠. 그 상환급부 판결. 서로 간에 주고받을 거 싹싹 주고받고 그걸로 끝내라라고 하는 판결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유치권자의 경매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유치권자도 채무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 경매는 우선 변제받기 위한 경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매에 붙인다는 사실은 채무자에게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서 통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이제 통설인데 자꾸만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경매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경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유치권자가 경매를 하는 경우에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가 아니라 환가를 위한 경매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거 다 그냥 치워버리세요.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드러내버리세요. 이런 것들은 싹 자 전부 드러내고 유치권자가 경매를 하는 경우에도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 그러니까 배당까지 못 나가고 어디까지만 나간다고요? 매각 절차까지만 나간다. 그래서 환가를 위한 경매다.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경매하는 사람은 없어요. 경매권이 담보물권이니까 부여는 돼 있는데 실제로 경매까지 실행하는 유치권자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간이변제 충당권이죠. 간이변제 충당권은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 네 가지 사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인의 평가가 있어야 되고요. 법원에 청구해야 되고 미리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변제 충당이라고 하는 거 목적물로 직접 변제 충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건이 뭐냐? 요건은 이제 302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여기 정당한 이유, 요게 정당한 이유. 그리고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 우리는 요거 지금 정 이렇게 썼고 감정인의 평가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어디에? 법원에 청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채무자에게 이거 내가 갖는다. 너 안 그러면 빨리 돈 갖고 와라 라고 채무자에게 통지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된다 그래요. 유치권자는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목적물의 가치가 너무 적어서 경매에 붙이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다라고 하는 건 아니
유치권자가 경매를 붙이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실제로는 목적물을 계속해서 보관하면서 유지보수 관리하다 보면 오히려 받을 돈이 목적물의 가액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간이변제 결정을 하게 되면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면 실제로는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은 99만 원인데 그 중고자동차의 가격은 110만 원이었다. 그러면 11만 원 정도는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별채권이다라고 하는 건 별도의 변제받을 권리예요. 언제 별채권의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파산 절차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파산 절차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별채권은요.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되면 목적물은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붙들고 안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파산관제인이 야 그러면 경매에서 너 받을 거 받아가고 그럼 나머지 돈은 빨리 나한테 내놔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파산법에 나오는 거니까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과실수취권이죠. 여기서 과실취득권이라고 안 그러고 과실수취권이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과실수취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수취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변제에 충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실을 수취해서 변제에 충당하면 그만큼 채무자의 채무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채무자에게 귀속시킨 것하고 똑같은 것이고요. 수취한 과실로 변제에 충당할 때는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남으면 원본에 충당하는 거고요. 과실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경매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매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유치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라고 하는데 이용권은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이거는요. 없는데 승낙을 얻어서 이용할 수 있고요. 승낙을 얻어서 이용하게 되면 사용이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사용이익은 결국은 또 과실하고 똑같이 취급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원칙적으로 유치권자는 목적물, 담보 제공, 대여, 사용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무자에 뭐가 있으면요. 승낙이 있거나 또는 보존을 위한 사용할 수는 할 수 있다 그랬죠. 승낙 없이 보존을 위한 사용 이건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존을 위한 사용으로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이니까 돌려줘야 되는데 부당이득 돌려준다? 뭐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계속해서 과실로 똑같이 취급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밑에 나오는 그거와 관련된 판례, 똑같은 내용의 판례입니다. 예, 그래요. 그 다음에 비용상환 청구권이 나오죠. 303페이지의 비용상환.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 여기 지금 비용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필요비, 유익비, 아까 개가 여집개가 날 물었다. 그래서 개를 지금 데리고 있다. 그럼 먹이면서 예방주사도 맞추고 해야 되고 말도 훈련도 시키고 다 해줘야 되죠.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 그 비용상환 청구예요. 그래서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를 지출할 때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항상 돌려받는 사람 선택입니다. 소유자 선택에 따라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이 너무 많으면 그럼 유익비를 내줘야 되는 소유자는요. 부담이 되니까 법원에다가 이거 돈이 너무 많으니까 분할로 돌려주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기간을 좀 줘서 6개월만 여유를 주십시오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상환기간을 허용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유익비에 관해서 유익비에 관해서 상환기간을 허용받았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유치원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용상환 청구권이고요. 그 다음에 뭐 대표 예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그러면 유치권자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유치권자의 의무는 결국은 뭐예요? 유치권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유치권자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여기서 설명하면서 그래서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용, 대여, 담보 제공 이거는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 금지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단으로. 그래서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담보 제공도 할 수 있고 사용, 대여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유치권의 소멸 청구 대상이에요. 이렇게 무단으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멸 청구하게 되면 즉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여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앞에서도 했죠. 예, 똑같은 내용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치권자의 의무다. 만약에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 청구 대상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유치권자가 이 의무를 위반한 때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그 소멸 청구에 의해서 유치권은 바로 소멸합니다. 소멸 청구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 소멸 청구가 있으면 유치권은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유치권의 소멸 사유 이미 유치권의 소멸 사유 반 이상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도 물권입니다. 물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에 의해서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목적물이 멸실됐다, 토지가 수용이 됐다, 그러면 소멸하는 거죠. 또 유치권도 시효로서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야. 이건 담보물권에만 이제 해당하는 거죠.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이 유치권이 소멸 대상이에요. 그래서 유치권 자체는 소멸 시효 대상이 아닌 거예요. 소멸 시효 대상은 아닌데, 제가 담보물권 처음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담보물권이 성립이 되면은 권리가 두 개 생겨요. 계약을 두 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권리도 생기고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권리도 생겨요. 유치권도 피담보 채권도 있고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 유치권도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피담보 채권은 계속해서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권리고 발생 원인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권리 행사 방법도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담보물권이다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해서 소멸하는데, 유치권의 행사로 피담보 채권 소멸 시효 진행을 막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법조문에 있는 내용대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서 내는 거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방법이긴 한데, 법조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 소멸 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에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효는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행을 막지 못한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패턴은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지만 법조문 그대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 중에도 피담보 채권은 소멸 시효가 진행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권리 행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유치권에 특유의 소멸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치권 소멸 사유는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유치권의 효력을 봤으면 항상 유치원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유치원을 졸업할 때는요. 유치원 졸업할 때는 상을 받죠. 유치원생들은 다 상을 받는데 저는 유치원생들이 다 상 받는 줄 몰랐어요. 가서 보니까 다 상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상은 유치원이 소멸한다는 얘기는 유치원 졸업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자고요. 다 상을 받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상품이 있는 것이 뭐죠? 시장님이 주시는 상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시는 뭐냐? 시효예요. 시. 무슨 시효? 소멸시효. 유치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유치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유치권 행사 중에도 소멸시효는 계속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청구입니다. 청구는 뭐죠? 소멸 청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소멸 청구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멸 청구할 때 이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이렇게 소멸 청구하게 되면 이건 형성권이기 때문에 즉시 소멸해 버립니다. 앞에서 종전에 바로 봤듯이 의무 위반은 뭐죠? 무단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무단 사용했다 그러면 의무 위반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멸 청구에 의해서 바로 소멸해요. 위반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 행위가 발각이 돼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유치권에 소멸 청구하게 되면 그때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멸 청구는 또 어떤 경우도 있느냐?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카센터 사장님을 얘기를 듣게요. 카센터 사장님이 차를 점유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오토바이를 하나 가져옵니다. 그래서 정비 비용이 100만 원 정도고 오토바이는 200만 원 정도니까 이걸 잡고 차를 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타담보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타담보 제공하고 유치권을 소멸 청구하게 되면 이거는 형성권이 아닌 거예요.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던가 아니면 법원에 결정 내지는 판결이 있어야 되는, 판결로 할게요. 법원에 판결을 받아와야지 소멸 청구만 가지고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의 소멸 사유 중에서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점유를 상실했다 그러면 유치권은 소멸하는데, 점유 상실 사유가 점유 침탈이었다. 점유 침탈로 점유를 상실했다 그러면 점유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점유 보호 청구권에 의해서 점유를 회수하게 되면 처음부터 목적물은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유치권의 소멸 사유인데요. 채무자의 소멸 청구가 있었다. 소멸 청구는 이겁니다.
의무 위반을 했다 또는 타담보 제공하고 소멸 청구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소멸 청구는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즉시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타담보 제공하고 소멸 청구한 경우에는 맨 밑에 줄에 유치권자의 승낙이나 이에 가름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유치권이 소멸한다.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 물어보는 건 형성권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의무 위반 사유만 가지고 유치권이 소멸하느냐 아니다. 의무 위반이 있어도 소멸 청구까지 들어가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 소멸한다 그래요. 점유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 소멸하는데 거기 두 번째 보면은 점유 상실 사유가 점유 침탈이었다. 네, 점유 침탈이었다라고 한 경우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에 의해서 점유를 회복한 때는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그래서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승낙 없이 유치물의 임대 또는 담보 제공했다. 그게 앞에서 나오는 우리 양쪽 가로 1번에 나와 있던 그거 뭐죠? 이게 의무 위반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멸 청구하게 되면 그때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유치권자가 소유자 승낙 없이 유치물, 목적물 임대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유치권자는 간접 점유하고 있어서 점유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그런 사실이 있는 것만으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의무 위반 사실만 가지고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의무를 위반했어도 안 걸리면 아무 일 없는 거잖아요. 물론 양심에 호소해야 하고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안 걸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걸려서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 청구하게 되면 그때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치권이 소멸하면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자, 그래요. 그래서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스스로 포기했다든지 점유상실, 목적물 전부가 멸실됐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다, 목적물을 소유자가 양도했다. 소유자가 몇 명이 이렇게 양도해도 관계없어요.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경락이 되든 뭐가 되든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유치권 마치기로 하고 또 다른 담보물권 저당권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